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3시간 20분간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정조사 신경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기 변호사,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날 만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대위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비대위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에 외교 성과를 공유하면서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겠습니다만 주요 현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떤 내용들이 먹었을까요?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향후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에 따른 당의 지원과 협력 이를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과 지선을 치르면서 당이 많이 노고를 했기 때문에 이를 치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재 국조라든지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것에 대한 언급 정도 있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좀 가벼운 만찬 자리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특히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놓고 윤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고생이 많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포옹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여야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불만이 적잖다 이런 관측이 나왔던 터라 이번 만찬으로 좀 논란이 잦아들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갈등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 법에 따라서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호영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대표로서는 다른 옵션이 없었을 겁니다. 이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께서도 갈등설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불만 없으셨을 것 같고 물론 국정조사를 하게 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긴 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만찬에서도 격려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갈등설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와는 세 번째로 회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는 언제쯤 회동을 할 것인가?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다자회담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좀 언제쯤 회동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동하자 만나자라는 것을 계속 취임 이후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전달 받기를 저희는 거절한다라는 전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가벼운 만찬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다. 그런데 경제 위기인 상황에서 가벼운 만찬을 지금 굳이 꼭 해야 됐었는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민의 눈치라도 좀 봐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좀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12구 참사 국정조사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참으로 정말로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말 조금만이라도 국민을 신경만 좀 써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번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점이 더욱더 저는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만 유독 야당 대표와 지도부를 만나지 않는 것이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오래전 역사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취임 취임 열흘 만에 만나셨고 박근혜 대통령 한 달, 이명박 대통령은 2달 만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만 말씀드리면 한 달 만에 다 만나셨습니다. 여야 당대표, 그러니까 야당의 당대표와 야당의 지도부를 만났는데요. 왜 만났을까요?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협치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국민께도 보여드려야 되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치하는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신용이나 흉내만 내지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좀 마음이 좀 갑갑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갑갑하고요. 글쎄요,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은 정부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입장이 없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그러면서 여당 대표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들을 만나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 전 이거 거의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와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쇼에 비유한 데 이어서 지금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자신과 관련된 이 경찰 수사에 좀 침묵을 하던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위기감의 표현이겠죠. 지금 측근이라고 본인이 인정했던 분들이 많이 구속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을 향해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강한 발언을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일 거고 그런데 정치의 사법화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말할 때 정치엔 여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치엔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형벌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상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 이에 해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재벌이든 법에 정해진 처벌을 기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지만 그 사람이 정치인이란 이유로 그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우리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특권 계층을 창설하는 것이고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은 원래 타협과 투쟁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를 굳이 사법을 통해서 해결한다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사사법의 문제입니다. 네. 예,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이제 위기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의 현재 이런 행보가 어떤 메시지를 준다라고 보시며 이런 이 대표의 강경 대응이 지금 좀 뒤숭숭한 민주당 내 분위기에 또 어떤 영향을 줄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민주당 내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고요. 예. 이것은 민주당이 마치 이제 쪼개질 것처럼 언론사 언론사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제가 기사 확인한 것은 2곳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그 기사화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취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민주당 내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취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왜 강경 발언을 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하고 그 김용 부원장 관련돼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무리한 압수수색 그런 부분 그리고 물증이 전혀 없고 유동규하고 남욱 변호사, 남욱 씨만 그 증언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구속된 점 그럴 때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지금 천화동인 1호 지분, 그러니까 세전에 700억 원, 세 후에 428억 원에 대해서 이거 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줄 것이라고 남욱과 유동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정말로 그러니까 김만배라는 분은 아니다. 이 돈은 내 돈이다, 내 지분이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은 이거 내가 들은 것이다. 그런데 유동규와 남욱 같은 경우도 직접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김만배한테 들었다. 근데 막상 정작 김만배 씨는 이거 내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그 대표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엇 때문에 입장을 냈느냐? 현금 뭉치를 집에서 봤다. 이거를 가지고 나오고 입금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지금 검찰 쪽 입장에서는 대선 비자금으로 받은 것을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뭐 집에 두었고 은행에 은행에 입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재명 계좌 언제든지 털어라. 지난번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계좌를 다 터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검찰이 쇼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좀 길죠.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선거 비자금이라고 했던 것이 이미 공직자는 그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 내역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명의의 계좌에 본인이 이체를 하고 본인이 입금하고 본인을 뺍니다. 본인 이름으로요. 이런 정치 비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억지도 너무 억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정돼서 입장을 냈다라는 것인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내부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 검찰 수사가 다소 억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뭐 반박하실 부분 네, 있으실까요?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혼자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여기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체포를 한다든지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원이 보고 범죄가 소명이 돼야 어느 정도 증거에서 소명이 돼야 그 영장을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물증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거나 불법한 압수수색이다 하는 거는 이게 좀 영장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그게 아니고요. 또 진술만 있다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가 듣는 건 진술만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에는 물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내줬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그 아까 현금 가지고 계신 거 그것도 문제된다고 하셨는데 현금을 뭐 2019년인가 언제 예전에 받으셔서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입금했다 하는데 그 중간에 그 재산 신고에 그 현금을 안 하신 적도 있고 또 중간에 그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5억인가 얼마를 차용을 합니다. 현금을 장롱에 넣어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굳이 차용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집에 근저당까지 설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의혹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건 팩트 체크를 좀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장 내에 물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지금 그 말은 즉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수사가 들어가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남욱과 그 유동규의 폭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폭로할 때는 왜 물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느냐?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요. 예를 들자면 11월 몇 월 며칠이 아닙니다. 11월 경. 그것도 어디에 도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곧 물증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 김용 그 부원장을 이제 구속 기소한 판사님이 너무나도 공교롭게 같은 분이라는 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판사님들 중에서 왜 같은 분일까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금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신고 현금 보유액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2억이었었고요. 2020년도 말 기준으로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이 현금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갖는 것이. 근데 경선이 지난 해, 그러니까 경선을 지나고 나서는 10월 모두 이 현금은 지금 제로 상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서 보시면은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현금이 이재명 대표의 집에서 나왔다라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네, 팩트체크 몇 개만 좀 해드렸습니다. 예, 두 분의 얘기만 들어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참 뚜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단일 대우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유감 표시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피해자로 전환이 된다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시기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로 만약에 전환까지가 된다면은 그때는 그것은 뭐 어떤 형식으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가 단일 대우로 맞서는 것 같다. 그런데 비명계 사이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169명입니다. 의원이요. 그런데 비명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입장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과 발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169명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 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비명계의 많은 의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언론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또 신문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제 역할이니까요. 대변실에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글쎄요, 우리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이 나서서 단일 대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예를 들자면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님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개개인의 입장까지도 민주당이 맞서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향해서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너무나도 아까 제가 현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억지 수사일 경우에는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팩트체크, 그러니까 알립니다라는 형식으로는 제대로 진실을 좀 알려야 되는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획서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 처리가 됐는데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지금 민주당이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거듭 문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헌법상 그 예산 편성권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복지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작용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본인들이 알아서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는 그 예산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새로운 항목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예산 증액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추진한 입법도 통과된 것이 아마 최근까지 0건으로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중에 특히 수사기관인 검찰의 인건비까지도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정도에 이른다면 그 예산안 승인권을 좀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좀 들고요. 또 그 수사기관의 그 인건비나 또 각종 시설비까지도 삭감하는 것은 이 수사 방해하는 목적도 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 편성권을 존중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하면 삭감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국정조사 특위 시작부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은 예산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은 당연하죠. 옳으신 말씀이에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은 맞으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이 과거와 비슷하게 아니면 물가 상승률과 맞춰서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업무 추진비라든지 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검찰 예산, 업무 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업무 지원비라는 거, 검찰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예산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만약에 정부에서 못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깎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설명이 없었다라는 거.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목록,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급여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업무 지원비 등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본인이 월급 받는 거 외에 그런 그 예산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의 인원이 2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요. 대통령실의 업무를 축소를 하고 이것을 책임장관으로 하겠다. 책임장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얘기가 대통령실의 인원은 줄었지만 업무가 많아져서 그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책임장관과도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정조사와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끝내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예산과 국정조사를 같이 맞물려서 왜 그렇게 했느냐 민주당에서 질책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내부에서 기자들 상대로 좀 취재를 해보면은 오히려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럼 예산 먼저 하고 국정조사 합시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그 국회에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그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그런 몇몇의 국회의원들 분들 사이에서는 국정조사를 상당히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과 같이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여당의 원내대표를 입장을 좀 고려한 그런 결정인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알아본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국정조사도 제대로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검에서는 왜 우리가 대상이냐라고 반발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상 중에서 저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왜 검찰만 왜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 검찰이 이렇게 국회에서 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는가라는 그런 씁쓸한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네, 있으실까요? 지금 검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검찰은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와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기관인데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 대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검찰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검수안박법을 다시 원래 검찰에게 그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풀어놓으면 당연히 검찰 너희도 우리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마치 전혀 상관없는 어디 뭐 교육청 뭐 이런 데를 국정조사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넣은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고요. 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올라올 때 이미 자세하게 뭐 항목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자세한 설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설명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외부 입장에서는 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검찰에 대해서 이번에 국정조사는 솔직히 이것은 정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뭐 여야가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상이 검찰로 돼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10월 29일에 참사가 일어났고요. 10월 8일, 10월 11일, 10월 13일, 10월 21일, 10월 26일, 10월 28일 이렇게 6개의 날짜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정도 앞선 날짜를. 이것이 어떤 날짜냐면은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마약과의 전쟁이로서 마약과의 전쟁이 되게 강조했던 날들입니다. 많은 회의가 있고요. 뭐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6날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검찰청 산하 4개 지청에 마약 관련 특별수사팀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수완박과는 별개인 것이다.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럼 정부에서는 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통령, 장관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럼 4개 지청을 왜 만들어졌냐. 실제로 그날 참사 당일날에도요. 마약 수사한다면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동대도 배치도 안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유가족들도 질문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으로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마약 수사를 하느라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데요. 그 마약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고 또 이태원의 그것은 경찰력으로 그 인파를 통제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사실 겹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가 경찰이라고 3명이 아닙니다. 검사 1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 수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파 통제하고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느라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이것은 인과관계를 너무 넓힌 겁니다. 살인자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있었고 누군가 죽었다. 이렇게까지 인과관계를 넓히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걸 근거로 검찰을 국정조사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네. 근데 죄송해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국정조사 진상규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정조사는 수사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유가족들이 173명의 경찰들이 왔는데 왜 129명이 사복을 입고 그 경찰들은 왜 여기에 참여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을 왜 도와주지 않았냐 묻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질문하는 것도 못하게 이 질문 대상마저도 빼버리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물류 대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SNS에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까지 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우리 경제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오는 월요일에 이제 국토교통부 화물연대가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운송 사업자들에게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려면 우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향후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까지 해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나 시멘트, 철강, 건설업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할 것을 상당히 이제 가능성 높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파업이 장기화되면 정부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지금 28일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두 기관이 또 화물연대는 사실 노조는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정당한 어떤 쟁의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파업이나 또는 이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인한 이걸 어기면은 형벌까지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비교적 정부에서 좀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거든요.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강경한데요. 솔직히 노동자들이 합의점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난 6월에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왜 또 파업을 하느냐. 근데 이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은 마치 화물연대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까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6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고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럼 국회에서 여야가 이것을 제대로 논의하게끔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합의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정부가 무시를 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만든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일몰제로 2022년도 올해까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로, 과적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아예 없앤다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3년으로 다시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자세히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이렇게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이 화물연대가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다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또 기업들이 작은 뭐 하청 기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 과태료 500만 원을 대기업이 그러니까 원청, 우리가 건설로 얘기하자면 원청업체고 화물연대는 화주라고 하는데요. 이 500만 원 과태료를 그러면 원청과 화주가 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3년을 한 다음에는 원청업체, 그러니까 화주는 대기업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 화물연대에서 왜 필요한지 아니면 정부에서는 무엇이, 그럼 왜 지금 대기업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건데 이 합의한 것까지 정부에서는 아예 다 말문을 막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요.
지금 물론 화물연대가 이렇게 파업을 한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화물연대 입장에서 무엇밖에 선택할 수 없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파업하는 것밖에 선택할 수 없게끔 정부가 몰아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정치권의 반응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국 파업의 책임이 이제 정부에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정부에 반드시 파업의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도 이 안전운임제를 일모를 3년 연장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해라. 그 뜻은 안전운임제를 그냥 영구히 법에 넣어서 시행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경제계와 이 화물연대 같은 노동자 계층이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계에서 볼 때는 이게 그 교통사고 저감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물비가 너무나 상승해서 국제 경쟁력이나 각종 물품의 비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안전운전에 효과가 있다면 받아들이지만 지금까지 3년 해보니까 크게 그에 대해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3년 더 해보고 또 얘기를 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입장을 타협을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연구도 하고 해서 그에 대한 입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반드시 이게 정부가 뭐 화물연대의 어떤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결론적으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각 이익단체나 경제계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서 그에 따라서 정치의 기본적인 기능인 타협과 그리고 투쟁으로 인해서 쟁취하는 그런 정치계 역할을 잘 하신다면은 이게 뭐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가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책임을 그러니까 책임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책임도 제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과로, 과속, 과적 이거 하지 말자. 그런데 품목 자체가요, 2022년도까지 일몰로 이렇게 만들어온 정책은 품목 자체가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2022년도 다음에 품목을 좀 확대해보자라는 것까지 논의의 대상이었던 건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화주들,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중소화주들 그리고 운수사업자들도 지금 다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종기 변호사,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